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세션 올해 저희 지구와 사람이 특별히 마련한 ESG 주제로 한 세션에 진행을 맡게 된 강금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현장에 참석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오전에 그 기조 스피치를 해주신 그 메리 이블린 터커 박사님과 데이비 코튼 박사님께서 통합 생태론과 ESG에 관해서 굉장히 그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태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과 윤리의 문제가 통합되는 것이 통합 생태론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기업의 리더들의 역할이다. ESG를 실천하는 기업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소중한 연사분들과 패널분들을 모셨습니다. 원래 그 ESG는 1987년 유엔의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21세기 패러다임인데요. 사실 그 보고서가 나온 이후 92년부터 30년 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ESG 논의에 좀 촉발을 일으킨 직접적인 것은 2019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전 세계 그 기업 경영을 주도하는 주요 기업들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게 2020년 1월 그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특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그 가이드라인 4가지입니다. 거버넌스, 지구, 사람, 번영. 어떻게 보면 지구와 사람은 이 가이드라인 중에서 지구와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연구를 하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ESG가 지금 굉장히 현실화됐고,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실 김희 상무님은 포스코에서 ESG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포스코 공기 일체로서 또 여성으로서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철모자를 쓰시고 작업복을 입고 이끌어 오신 분이고요. 다 아시겠지만 포스코는 한국 산업 성장의 가장 기반이 된 철강사인데요. 지금 정말 총괄 책임을 지고 계신데 정말 존경스럽고 기대가 큽니다. 최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그 국제 탄소 중립 수소 환원 제철 포럼에 참가하셨는데요. 전 세계 철강사, 엔지니어링사, 원료사, 산학연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반가운 소식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체 에너지 정책 강화로 탄소 중립을 더 당기겠다는 어떤 의지들, 그 실천 전략들이 논의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유럽에 가보니까 여기에서는 뉴스를 통해서 유럽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위기를 많이 겪고 있다, 어렵다고 느끼고 있지만 오히려 독일 같은 데는 더 에너지를 절감하고 더 에너지를 감축하겠다는 의지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분 연사님은요, 조용탁 한밭대 경제학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전력 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 식견이 높으신 분이시고요. 특히 한국에서 최초로 생태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그 전환 패러다임 등 조예가 깊으시고요. 에너지와 자원경제학 전공자로 경제활동의 기본 토대인 에너지와 물질 흐름을 사회적 형평성에 입각하여 효율적이고 생태 친화적으로 바꾸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 지구와 사람에는 한 2017년부터 생태경제학과 여러 가지 이슈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관심 많은 부분이죠. 아리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널 두 분은, 한 분은 법무법인 원의 ESG 센터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신 이유정 변호사님이신데요. 이 변호사님은 법여성학 박사이시고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연구소에서 또 책임을 맡고 계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AI 책임 총괄도 맡고 계시는 최첨단의 젠더 이퀄리티, ESG와 AI 디지털 문화까지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정말 지금 저희 김희 상무님이나 이유정 변호사님은 저는 우리 사회의 앞으로의 여성 리더십 역할에 굉장히 기대가 큰 분들인데요. 말씀을 로펌 차원에서 기업과 정부의 일과 함께 관여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의 지동훈 대표님이세요. 국제공정무역기구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 시작했고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고 지금 72개 국가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의 노동자와 농민들,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됐고요. 공정무역 기구의 자체 기준이 바로 ESG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패널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연사이신 김희 상무님과 조용탁 교수님 말씀을 각각 20분, 평균 20분 정도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우리 무대로 의자를 배치해서 네 분 패널 분들과 네 분을 모시고 토론과 함께 상호 질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 나오나요? 아니, 자료.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포스코의 탄소 중립 담당 임원 김희입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ESG 총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포스코는 ESG를 더 큰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사실 이제 탄소 중립이 가장 중심이라서 저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 중심의 포스코의 ESG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총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그래서 수정을 드린 거고요. 포스코는 사실 철강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탄소 중립 담당 임원으로 있다는 것은 사실 좀 약간 굉장한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고요. 제가 이제 몇 차례 미국, 유럽을 이번에 2차례 갔다 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톡홀름은 사실 스톡홀름에서 툰베리라는 환경 운동가가 굉장히 거기서 활발히 하고 있는 또 중심의 도시이기도 하는데 또 스웨덴에서 최초의 펄시풀이 모아서 스틸을 또 만들어서 이번에 포스코하고 SSB라는 철강 회사하고 공동 포럼을 했었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됐었고 유럽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는 정부만이 아니고 기업과 시민과 함께 그리고 목표만이 아니고 실행이 함께라는 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껴진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갔다 와서 지금 사실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알딸딸하지만 유럽 순방을 방금 다녀온 실감나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as is인데요. 30년 동안 포스코에서 제철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 작업복을 입고 30년 동안 있었고요. 제철소에서 엔지니어로서 최초로 입사를 해서 그리고 공장장 하고 그리고 생산 전략 그리고 연구소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그 목표에 와 있고요. 사실 왼쪽 사진은 제 신입사원 때 사진입니다. 24살 꽃다운 나이에 와서 지금 이 모습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저기 같이 했던 동기들이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광양제철소에 입사를 했는데 광양제철소에 저희는 고로라 용광로라고 하는 고로가 지금은 5개지만 그 당시 1개였습니다. 그래서 광양제철소는 사실 세계 최초로 생산에서부터서 제품까지 나오는데 일감밀로 돼 있어서 6시간 만에 나옵니다. 굉장히 스피드하게 돼 있고 거기에서 물류의 프로세스를 제일 단축해 가지고 해놓은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오기가 생길 때까지 저희가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이제 그 뒤에 공장장이 된 모습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은 이 철강이라는 게 용광로에서부터서 이렇게 우리의 상징적으로 돼 있는데, 제가 왜 ESG 관점에서 탄소 중립이 중요하냐면 그 용광로를 없애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용광로를 없애야 되는 그 마음과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해야 되는 어떤 포스코라는 철강 회사의 사명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래 사진은 제가 뭐 임원 되었을 때 우리 직원들하고 봉사활동 어디서 할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집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부침개를 하자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벌렸는데, 실제로 30대, 40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동그랑땡을 못 만들어서 제가 결국은 다 만들고 있는 저 왼쪽에 저기 앉아 있는 아줌마가 접니다. 예. 그래서 실제 저의 모습은 저렇고요. 회사에서 모습은 저렇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는 사실 그 68년도에 창립을 했고요. 제 나이를 밝힐 수는 없지만 비슷한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소가 83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광양제철소가 92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민영화가 돼서 지금 21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4,300만 톤의 조강 생산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철이 자동차에 1톤씩 들어간다고 보면 연간 4,300만 대에 가까운 철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가장 경쟁력 있는 그 회사로 월드 스틸 다이나믹스에서 선정돼 있습니다. 12년 동안 됐고요. 상당히 그래서 이 경제성은 사실은 경쟁력은 그 용광로라는 것이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공정입니다. 왜냐하면 값싸게 품질 좋게. 근데 이게 변화되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품질에 대한 논란이 생겨서 그 뒤에 연관되는 산업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포스코는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거론되기 전에 기업 시민이라는 관점으로 경영을 선포했고요. 아까 저 옆에 계신 교수님께서 어떤 시티즌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원래 포스코는 제철 보국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와 함께 산업의 쌀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업이라는 것이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과 함께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의미가 크고요. 그래서 사실 ESG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 이전에서부터서 ESG를 다양하게 각각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에 환경과 그 어떤 사회적인 공헌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해서 많은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 탄소 중립이라는 선언을 하고 난 다음부터서 이제는 포스코가 저탄소 순환 경제에 선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업을 어떻게 지탱을 해야 되냐는 그런 사명감이 있고요. 아까 앞서 제가 그 우리 직원들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저희는 그 탄소를 발생시키면서 함께 이 나라의 경제와 우리의 그 삶의 기반으로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탄소 중립 담당 임원이 되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좀 미래에 대한 소명감, 그리고 과거에 우리 직원과 함께했던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하면 가장 바람직할까라는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개인적으로는 거부하고 싶은 것도 많았었죠. 근데 이 시간이 갈수록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행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공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철강은 경제 성장과 함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핵심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고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철강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전, 조선, 자동차, 기계 모든 분야에 걸쳐 있어 철강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쌀이 원동력이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많은 부분을 우리도 모르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미 무역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금은 EU의 시밤의 탄소 국경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탄소 친환경 소재로 가지 않으면 실제로 제가 뭐 EU나 유럽이나 미국에 갔다 왔던 것들도 그쪽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제품을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GDP의 많은 부분을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당 철강 소비량이 왼쪽 표에 보는 것 같이 뭐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대의 그 철강 소비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철강의 어떤 그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국가와 기업과 시민이 모두 동참해서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되고 이행을 계획적으로 차분하게 하지 않으면은 많은 영향력을 누가 받냐면 결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특성상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걸로 보고요. 실제 철강은 많은 사람들이 탄소 다배출 산업이라고 합니다만은 금속이나 비철 금속 중에서 가장 CO2가 적게 발생된 겁니다. 보시면은 철강 1톤을 생산하면 한 2톤 정도의 CO2가 발생이 되는데요. 알루미늄은 한 16톤,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46% 정도, 46톤 정도가 나옵니다. 반면에 또 재활용률은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85% 정도를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소재보다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소비를 하는 양 때문에 철강이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CO2의 많은 부분을 저희 철강에서 발생시키고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이제 20년부터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EU에 있는 유엔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123개국 정도가 했었고요. 지금은 더 늘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이런 코프 26에서 특히 탄소 중립에 대한 기업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를 했었고 급기야 작년도에는 NDC를 40%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ESG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그런 논란은 이미 벗어난 지 기업은 오래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모든 투자사와 고객사에서 ESG에 대해서 평가를 요구합니다. 특히 여기에 보시면은 TCFD에 대한 1.5 시나리오에 따라서 보면 회사의 장기적인 감축 목표에 대한 설정과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블랙락이라는 데서 투자사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사회가 직접 참여하게끔 하고 경영 전략에 반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쁜 이유는 또 5월달에 이 블랙락의 아시아 총괄 고문이 오셔가지고 저희 것을 인터뷰도 하고 샅샅이 점검을 하시는데요. 실제 그냥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느냐 이걸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실행하고 있느냐를 점검해요. 실제로 투자사들은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그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행을 할 수 있는 엑셀 시트까지도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목표만 설정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관념적인 상황으로는 절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중소기업까지 어느 정도 내려가느냐는 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ESG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거고 해야 되냐 마냐는 벌써 이게 거론의 논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 대사께서도
저한테 면담을 하자고 또 와서 호주 대사님이 또 여기 주한 호주 대사님 여성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한테 면담을 하자고 그랬을까? 공식적인 외교적인 그러한 형태를 갖춰가지고 영어를 써야 되나고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통역을 해가지고 1대1로 했는데요. 그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호주의 가장 제1 수출이 철강석입니다. 석탄하고. 그러면 탄소 중립에 가장 영향을 받는 나라예요. 그럼 그 나라는 무엇으로 살아남느냐라는 것이 그쪽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는 이제 수소를 그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가 수출의 3위 정도 하고요. 철강석에 대해서는 저희의 전환하는 프로세스와 연동해서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아시아 쪽에는 아무래도 브라질과 호주 철강석 중에서 호주 철강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호주 철강석을 쓰는 최대의 고객이 포스코예요. 그러니 호주 대사님이 포스코의 탄소 중립이 어떻게 돼가느냐가 굉장히 궁금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호주강을 어떻게 우리가 탄소 중립 수소하는 제철로 가는 데 있어서 방법을 잘 찾아가느냐가 관건이고요. 지금 현재 유럽에서의 그러한 철강석들은 브라질 강을 많이 사용하는 구조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는 기속말로 시그릿이지만 호주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있다라고 뭐 살짝 비밀 아닌 비밀스럽게 얘기는 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분도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수소라든지 이런 거 측면에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정부와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저희 고로 기반의 일관 공정을 잠깐 보시면요, 간단히 앞에서 보시면은 석탄하고 철강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생각하시면은 이 고로에서는 철강석을 떼가지고 석탄으로 열을 가열해서 철강석에 있는 산소를 떼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생각하시는 화학으로 생각하시면 FeT-O3라는 게 있는데요. 철강석에는 그냥 모든 산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럼 고로에서 하는 작용은 저 산소를 띠는 작용이거든요. 근데 산소를 띠는 데에 영향을 주는 게 석탄이에요. 근데 석탄이 카본 C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철강석에서 카본 C를 떼는 것은 C와 O2가 만나서 O2를 떼는 것을 CO2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정이 히타이트 문명 3,000년 동안 해왔던 공정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장 이 공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고 좋은 품질로 기술력 좋게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바꿔야 되고요. 지금 이 고로 공정에 있어서 나오는 위쪽에 보시는 가스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90%를 저희 자체적으로 저런 부생가스로 회수해서 사용하고 전력을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긴급 상황일 때만 10%만 한전에서 저희가 국가에서 받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 고로의 공정이 없어지면 저 90%의 부생가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만들거나 국가에다가 수전을 받거나 해야 되는 그러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런 한 꼭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수소하는 제철하고 CCUS로 방향을 갈 거고요. 수소하는 제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를 가지고 F의 철에 있는 성분을 CO2를 떼는 그런 작용을 수소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소인 H하고 O2가 만나면은 H2O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수소가 아까 보통 저희가 환원한다고 하거든요. 산화될 때 O가 산화가 됐다가 다시 환원하니까 환원한다거든요. 그 수소가 환원제이자 열원이거든요. 그걸로 수소를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아래에 왼쪽 아래에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로 수전의 수소를 만들어서 석탄을 대체하고 기존 전력에 있던 석탄을 대체해서 재선부터서 아변까지 쭉 나가는 데 있어서 수소하는 제철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뭐 소량의 CO2에 대해서는
카본 캡처 뭐 해서 뭐 유틸라이제이션을 하든지 스토리지해서 CCU나 S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탄소 중립 기본 로드맵입니다. 실제로는 뭐 거의 백서와 같이 상세하게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30년까지는 아까 고로하고 전료를 효율화를 해서 아까 뭐 환원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40년까지는 뭐 스크랩이나 뭐 전기로 같은 걸 도입해요. 전기로는 고로 공정이 없이 바로 아까 재생 스크랩을 재생한다 했잖아요. 그걸 넣어가지고 바로 전기로 해서 녹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수산화 제조로서 뭐 전개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뭐 복잡하게 설명됐습니다만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로에서는 이제 혁신적으로 어떻게 석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용어는 어렵지만 펠렛이라는 뭐 것을 사용하고 고한원 소결강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대체 원료로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AI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포스코가 세계 최초의 그 등대 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효율을 향상시키다 보면 CO2의 원단위가 뭐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고로 내에서도 수소를 가스를 취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전기로를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전기로는 고로 공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을 떼지 않고요. 그리고 또 철강석도 떼지 않고 저희가 저희가 갖고 있는 저런 머그컵 스테인리스 머그컵을 다시 녹여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기로를 통해서 스크랩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회사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수소환원 제철을 가기 위한 포스코는 2000년도 초반부터서 했던 공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넥스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이 파이넥스 프로세스는 벌써 저희가 수소를 여기 오른쪽 중간에 보면 2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의 핵심 기술로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는 오픈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세계적으로 오픈했던 게 탄소 중립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철강사가 고민해도 해결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뭐 디테일한 기술이 아니라 기술의 방향성을 제가 직접 국가의 수출 승인 정도를 받아서 그래서 공개를 하는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기술에 대한 방향성은 공개를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아까 고로라는 하나의 큰 공정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뭐 4개 정도의 유동 한원로하고 용융로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로 해서 최종적으로 CO2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그런 수소 한원 제철로 유리한 저희 앞에 있는 파이넥스 기반으로의 수소 한원 제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고요. 2008년도 정도 되면 100만 톤급 수소 한원 제철 데모 플랜트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아까 가슴 아픈 고로를 하나씩 전환해 나가는 것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저희 가운데 보면 분철강을 사용한다고 써져 있거든요. 분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철을 그냥 사용한다는 얘기, 중간 가공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가장 거기에 적합한 게 호주강입니다. 호주강이 그대로 분철강을 사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어서 아까 호주 대사님께서 저희하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고요. 유럽 기반에 대한 거는 저 분철강을 가공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가공을 좀 해서 수화른 제철로 가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CO2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우수한 기술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회사가 있는데 저쪽에 스웨덴의 SSB라는 데서 상용 파이넥스 파이러스 1톤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점을 그쪽에 좀 빼앗긴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가속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독일, 뭐 오스트리아 할 거 없이 하고 있는데
제가 8월 초에도 갔다 왔었고 이번에도 갔다 왔었는데 앞서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이나 저런 것들은 늦춰지겠냐라고 질문을 몇 차례 모든 회사나 정부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그러기 때문에 빨리 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러시아에 의한 그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본인들의 자국의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가 좀 더 늘어났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감수해야 될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는 뭐 캄캄하고 뭐 단수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를 우리 같이 이렇게 그것을 감내하는지 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쉽지 않는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감내하고 그걸 받아들여 간다는 게 좀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하이스 포럼이라는 게 아까 수소환원 제철 포럼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SSB라는 데하고 같이 해서 공동 포럼을 했었는데 정말로 깜짝 놀랐던 거는 철강사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료사도 탄소 중립이 돼버리면은 그 철강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원료사, 그리고 에너지 회사, 실제로 수소 회사에 뭐 거의 CTO급들이 와서 토론을 왕성하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의 탄소 중립 마켓이 생산된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정말로 처음에는 나의 고로, 내가 30년 동안 몸담았던 것들이 이걸 사라진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고 매몰 비용이 소요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이것을 할수록 새로운 부가가치의 산업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선점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비즈니스에 선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미 비즈니스로 가버렸어요. 아까 ESG는 필연적인 거고 비즈니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유럽에서는 훨씬 더 형성이 돼 있더란 얘기죠. 작년에 저희가 포럼할 때는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 토론을 하는 건데 이번에 할 때는 오히려 패널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깜짝 놀랐던 거는 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수소 경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패널들께서 그린 수소로 갈 거냐 블루 수소로 가까운 시일에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그린 수소로 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우리 시스템하고 달라서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비용의 문제였습니다. 뭐냐면 탄소 배출권, 그리고 그들이 치러야 될 그 가격들에 대비해서 이게 더 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소 가격은 수소의 인프라가 많이 형성돼, 저희가 이제 가장 궁극적인 게 사실 수소 가격이었습니다. 우리의 탄소 중립의 가장 네크가 기술은 굉장히 검증을 해갖고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결국 수소가 어떻게 갈 거냐였는데 수소에 대한 것들을 가격이 시장이 형성이 되면 가격이 저하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는 한 50년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10년 정도의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제가 갔다 올 때마다 빨리빨리 느껴지고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기업 생태계로 돌아가는 생동감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좀 그 포럼은 굉장히 유익했다고 보고요. 근데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회적 감축을 위해서 아까 그 앞에서 말한 것들은 거의 직접 감축적인 측면이고요. 이건 사회적 감축 측면에서 제품에서 서비스 기술 제공하는 데까지 밸류체인상에 감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하고 있고요. 밑에 나와 있는 요즘 ESG 평가나 공시 기관에서조차도 사회적 감축이 실제로 국가의 NDC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를 떠나서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에서 나오는 부산물 같은 걸로 슬래그 같은 거 시멘트를 제도한다거나 바다의 숲에 어떤 조형물들을 만들어서 어류들이 올 수 있게 하거나 시멘트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조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품 자체도 많이 만들고 있어서요. 그린 에이블이라고 해서 풍력, 태양광, 수소용 강제들까지 만들고 있고, 모빌리티 자동차에 있어서도 경량화, 어쨌든 세가 적게 들어가거나 단단하거나 또 그다음에 주행 거리를 상향시키거나 또 배터리 용량을 경량화하거나 이런 거는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CO2를 적게 원 단위를 적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욱이나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건 정부의 요구, 어떤 글로벌한 국가적인 요구 사항과 기업 생태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더 심한 게 있습니다. 고객이 요구합니다. 고객이 요구합니다. 저기 이제 IT사라고 돼 있는 데는 작년까지는 오픈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지금 오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플사에서 아리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리백을 요구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관에서는 실제로 이게 뭐 납품하고 있는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뭐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뭐 스탠에서 100% 저희 같은 게 이제 지금 상황 REC라고 해가지고 인증서를 사갖고 줍니다만 그렇게 주고 있고요. 완성차니까 자동차 마켓 같은 경우도 요구하고 있고 에너지사 같은 다 요구하고.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저희한테는 철 스크랩을 증대를 요구하거나 원단위 자체를 뭐 30% 감소를 해달라거나 아리백 제품을 요구하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 이 모든 사들이 대부분 유럽에 대한 것들입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아까 탄소 국경세라는 세금을 딱 먹여놓고, 그러니 우리가 저것을 보는 제품을 생산해서 보내려고 하면 이걸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은 제품 자체를 못 보내요. 그래서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뭐 100개 중에서 뭐 30개를 보낼 수는 있지만 OX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체제로 벌써 탄소 원단위에서 전기료를 지금 30년까지 했지만 저희 25년까지 지금 세우는 걸로 올해 검토를 해서 발의까지 나가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ESG의 큰 개념보다도 포스코는 탄소 중립이 또 굉장히 중요한 차지를 한다는 것은 아까 고려를 대체하고 저런 몇천억에 가까운 전기료를 세워야 되고 새로운 재생에너지나 에너지에 대한 믹스를 고려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사업들을 전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의 뭐 탄소 중립에 대한 것은 뭐 스탠포드의 스터디 케이스로도 들어가 있어서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이제 좀 뭐 끝나기 전에 잠깐 우리가 뭐 정부나 사회와 뭐 같이 해야 될 게 뭘까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EU 같은 경우는 저 보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엄청나게 작년부터 올해 뭐 글로벌하게 철강사들이나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조사를 했었는데요. 상당한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그 펀드의 운영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지원 활동으로서 프로젝트를 굉장히 권장하고 거기에 프로세스가 굉장히 짧고 단순합니다. 하려고 할 의지만 있으면 함께 그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그 SSB라고 하는 최초의 퍼시프리 그 스틸을 만드는 그 업체는 어떻게 했냐면은 국가와 함께 에너지 회사, 그리고 에너지에서 수소에 대한 회사, 철강석 회사, 그리고 철강석 광석 회사, 그다음에 철강사, 이 세 개가 묶어져서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서 된 겁니다. 어느 하나의 회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회사는 수소를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제를 굉장히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조사한 바로는 벌써 수소 크러스트는 독일의 웨스트 코스트 백이라는 이름으로, 독일의 그 웨스트니까 서부 지역이죠. 그쪽에 이미 크러스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올 초에 미국에서 저희한테 아시아에 있는 스틸에 대해서는 제 입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뭐 좋지 않는 스틸, 그린 스틸이 아니라는 명명을 합니다. 뭐 단어로는 더 심하지만 녹화될까 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러면서 상무부에서 포스코가 만드는 그린 스틸에 대한 기술을 설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녹화되면 안 되는가요? 그거는 뭐 정부의 어떤 상황을 떠나서요. 이걸 더 요구하고 있다니. 그러면서 그걸 샅샅이 기록하고
그 저기 한 모습을 보고 다음에 우리한테 뭘 더 요구할 건가도 걱정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더 맞춰야 된다는 것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게 기업의 현실이고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뭐 대규모 단위의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들이 조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앞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가 제일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뒤이어서도 또 말씀하시겠지만 앞으로 비용이 어떤 비용이 됐건 최소한 30% 40% 에너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또 그 고려에서 발생됐던 부생가스가 없어짐에 따라서 국가에 의존하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그 대규모 에너지 설비를 놓는다 하더라도 그건 조금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유는 이제 탄소 국경세로 보인들이 상당히 빨리 탄소 중립을 가고 있기 때문에 보인들 제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같은 경우는 그것을 빨리 가는 이유가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비용보다도 치르는 비용보다 이게 더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프라들이 각 회사, 각 나라에서도 수소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지만 유럽 자체 전체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려 그 그리드망을 형성하려는 그런 것들이 벌써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 빠른 시일에 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뭐 매 분기에 탄소 중립하고 있는 원단위를 시밤이 이루어지고 하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가 이제 우리 아시아에서 있는 스틸들은 조금은 불공정한 거래라고 저희는 봐져서 저거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정부와 같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전환이 일어납니다. 탄소 중립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산업의 전환이 일어나고 고용의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 그 기업이 국가와 연계됐고 우리 결국은 모든 함께 여기 함께하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결국 기업은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에서의 비용은 다 치르려고 노력을 감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넘어서면은 비용은 결국은 가격에 매겨지고 그 부담은 결국 이제 소비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와 국가,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나갈 거는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는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탄소중립위원회가 저희도 자체적으로 생겼고요. 철강사 CEO이신 부회장님을 목표로 각 본부장들이 위원으로 하고 있고 저기 간사가 저희가 탄소중립 담당 임원이 저희 간사로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문단들도 해서 기술에 대한 자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증대 여기에서 2.9에서 4.0까지 증대도 필요하고 에너지에 대한 전환까지도 뭐 필요합니다. 수소도 마찬가지로 수소 가격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고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그 최근 따끈따끈 며칠 전에 다녀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느낀 게 저쪽에 포럼하는 장소는 한 150년 정도 되는 학교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유서 깊은 회의들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막 굉장히 우리 뭐 컨퍼런스나 이런 데 하면은 막 굉장히 큰 호텔에 연회장을 빌려서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기서 한 100명인가 200명을 굉장히 CEO급만 딱 했는데 저기서 3일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실질적인 토론을 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연회장은 또 좀 화려했습니다. 연회장은 노벨상 수상한 데서 또 턱시도까지 하고 가서 또 저 또한 예쁘게 입고 가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실제 일과 또 저기 네트워크를 위한 사교는 좀 별개로 분리해서 좀 하고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연회장 앞에서 서로
모든 뭐 CEO, CTO 뭐 이런 분들이 서로 네트워킹 활동하는 거고, 가운데는 아까 저기 써졌듯이 퍼시프리 그 설비들을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3일 동안 유익했고, 그 3일 동안 대부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활발하게 했던 걸. 예.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고 뭐 투자가가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미래 경쟁력인 측면에서 저기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 개발 또한 선행돼야 되지만 산학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협력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 말씀은 분명한 건 이제는 탄소중립 비즈니스에서 경쟁력을 갖고 이겨야 되는 싸움에 있습니다. 이게 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경쟁력을 어떻게 가느냐가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고, 향후에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으로서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오늘 뭐 포스코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희 포스코 상무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 그 용광로를 통한 제철 기술이 3,000년 된 히타이트 문명 이래 사용해온 기술인데 수소 환원 제출 기술로 지금 바뀌는 대전환의 시기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전 세션에서 인용된 토마스 베리가 얘기한 지구와 사람이 상호 이익을 누리며 공존하는 생태대를 향한 기술 방향의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정말 굉장히 실감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한편에서는 전쟁도 겪고 굉장히 그 부정적인 그 얘기들도 많은데 이미 탄소 중립 시장이 형성됐고 더더욱 그 공동체적 합의를 통해서 의지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굉장히 희망적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용탁 교수님의 아리백에 관한 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조영탁입니다. 그 제가 지구와 사람 행사 올 때마다 늘 좀 부끄럽고 좀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강민식 이사님 여러 가지로 참 그 좋은 활동하고 계시고 늘 또 좋은 자리를 또 꼭 불러주세요. 제가 별로 기여한 것도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늘 좀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사님 소개하셨습니다만 생태경제학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생태경제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생태지향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친한 쪽이 어느 때면 전력, 제철, 현대제철, 포스코 친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 회사에도 또 많은 선후배들이 있고 이런데 제가 그 이 세 가지 얘기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대충 2018년 기준으로 해서 7억 톤 정도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7억 톤. 그중에 전력이 2.7억 톤입니다. 제가 이제 전력 전공하다 보니까 2.7억 톤이고요. 제철이 1억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하고 뭐 현대제철하고 쭉 밑에 제강업체 쭉 합쳐서 한 1억 톤 정도 나오고요. 수송이 한 1억 톤 됩니다. 그럼 합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4.7억 톤입니다. 7억 톤 가운데 4.7억 톤은 그 60%에 해당되는거든요. 결국 이게 뭐냐면 전력, 철강, 자동차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의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세 가지의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같이 협력해서 이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제가 소개할 부분은 이제 아리백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아리백일에 대한 것은 이제 의미가 어떤 거냐면 각 국가별로 지금 할당이 이제 자발적 목표로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2030년까지 18년 대비 뭐 아주 도전적인 과제죠. 40% 하겠다. 이건 이제 국가가 정한 거고 아리백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냐면은 국가가 정한 목표와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추가성 조건에 이게 그렇게 나와요. 추가로 하는 거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가 전체적으로 선언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따른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리백이.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리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개괄적으로 뭐 다 아시는 얘기 같긴 한데 이제 ESG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것이 그동안은 늘 기업 평가할 때 재무적 평가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비재무적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환경이고 사회 지배구조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책임 문제인데 이게 자체가 이제 그나마 S나 G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뭐 기준이라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명확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E가 제일 분명합니다. 선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거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죠. 이제 그것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이제 투자자가 보기에는 텍세몬이라는 겁니다. 지금 신문제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친환경 활동이고 어떤 것이 친환경 활동이 아니냐. 근데 이게 돼야지만 이제 금융이든지 투자회사들이 그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텍세몬을 갖다 정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 그래서 국가별로 이런 걸 좀 다르게 이제 어떻게 정립을 잘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어떤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환경 분야의 핵심은 바로 기업의 탄소 배출 저감 여기에 아마 키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 배출도 이것도 이게 보다시피 ESG 제일 위에 올라 있는 게 다 기후 변화예요. 이런 거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방금 우리 김상무님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필수의 문제, 이제 선택의 필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고요. 골치 아픈 건 이제 이거죠. 이게 스코프 1, 2, 3 다 아시겠습니다는 스코프 1만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코프 1은 자기 회사 자체가 줄이는 거고요. 스코프 2는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쓰는 전력, 이것조차도 이제 그린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굉장히 더 복잡한 건 스코프 3죠. 그러니까 납품업체, 공급망, 그리고 그 자기 제품을 사용할 때의 그까지도 탄소까지도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 스코프 3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큰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스코프 1, 2만 해도 괜찮은데 스코프 3까지 가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애플도 자꾸 이렇게 밑에 공무원한테 그걸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애플이요 토스까지 요구한 거는 휴대폰 가쪽에 있는 철강 그거예요. 그것까지도 지금 포스코한테 그 그린을 해라 하는 얘기를 요구할 정도니까요. 프레임 있잖아요, 휴대폰. 그런 지금까지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그래서 아리백은 뭐 이건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연간 100kg 기가와트시 이상 전력 소비 기업이 2050년까지 아리백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가 정한 감축 목표가 별도예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380개 정도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은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드디어 이제 이 삼성이 했고 삼성전자 했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선언을 해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24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겠다 하는 거고 이와 별도로 KRE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ESG 경영 대응 차원인데 이는 한국형입니다. 한국형. 이제 RE100은 글로벌이고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RE100과는 달리 참여 조건이나 달성 연도는 유연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RE100은 반드시 연간 100기가와트 이상 조건인데 여기는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연수도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표 달성 연도도 권장만 하는 거지 50년까지. 그리고 이제 아주 오브리게이션을 거는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KRE100이라는 것이 별도로 좀 출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참고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주로 이제 RE100 글로벌 RE100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RE100 참여 수인데요. 참여 수하고 이제 달성 정도 얘기하는 건데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다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5% 정도까지 갔어요 평균으로. 한국은 갈란에 보이시죠? 몇 프로입니까? 2%입니다.
long way to go입니다. 갈 길이 상당히 멀다는 얘기죠. 뭐 그런 좀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글로벌 기업 가운데서 이미 달성한 데도 있어요. 달성한 데 있는데 참여 기업들 보면은요. 왼쪽에 제가 동그라미 해놨죠. 서비스업이 평균이 상당히 높습니다. 70몇 %. 그죠? 서비스업은 전력 소문에 많지가 않으니까 쉽게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그죠? 이런 다른 쪽에 이제 리테일이라든지 또는 뭐 음식료 이쪽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지금 달성도가 32%, 22%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리백 선언 가운데서 이제 상당히 높게 가는 것은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쉽게 가고 있다 하는 그만 좀 참고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리백 참여 기업 수입니다. 우리가 만만치 않아요. 네 번째입니다. 23인데요. 저거는 지난주에 SDI가 들어왔기 때문에 24개입니다. 어느 쪽은 다 SDI까지 집어넣어서 만든 거죠. 아리백 참여한 그런 회사들 갖다 쭉 저건 SK가 먼저 이제 총대를 맸죠. 그죠? 근데 이제 전력 소비량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어떤 기업들이 들어갔나 쭉 보면은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선언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왜 선언을 그렇게 고민했느냐는 걸 뒤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여건이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그린 전력, 이제 리뉴얼을 갖다 달성한 게 상당히 좀 어렵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삼성전자가 제일 높게 나오는데 사실 제가 밑에 동그라미 쳐놨는데 사실 포스코는 아까 설명했지만은 자가가 거의 85에서 90%예요. 자체 전력이 한전을 받는 게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나타나 있는 건데 지금서 만일 포스코가 수소하는 제철 이렇게 되면 거기 나오는 부생 수소 이런 것들 다 이제 하는 제철 들어야 되면 전력을 아까 말씀드린 100% 수입 그걸 외부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포스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이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전력 자체가 수소하는 제철이 간다 하더라도 수소 가격도 문제지만 그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상당히 좀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좀 여건들이 좀 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포스코는 아마 자가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삼성전자보다 전력 사용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 뭐 ESG 경영 대응으로서 아리백을 많이 한다 하는 것을 그냥 참고로 만들어 표를 보여드린 거고 설문조사를요.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생소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리백 달성 수단을 갖다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밑에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일 확실한 거는 자가 발전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 자기 공장 근처에다가 태양광 풍력해가지고 그걸 자체적 공장으로 쓰면은 그죠? 이게 제일 확실하게 이제 인정받는 거고 또 이게 추가 성조건의 가장 확실한 국가 목표와 다르게 추가 성조건이 확실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이제 이 작업 발전이라는 것은 입지나 이런 것에 한계가 있거든요. 공장 부지로 그 근처에 대규모 태양광 풍력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전기 판매업자가 녹색요금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다른 전기요금,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한 120원 됩니다만 산업용이 돈을 좀 더 내면은 내가 녹색 전기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고 가지고 니한테 팔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녹색요금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녹색요금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녹색요금제 같으면 회사가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냥 한전으로부터 그냥 내 요금 더 내고 녹색으로 구매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요 근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게 바로 PPA라는 겁니다. PPA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자가 발전하면 제일 좋은데 입지가 마땅치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전력 회사로부터 요금제를 하기에는 외국 같은 경우는 부담이 돼요. 부담이 왜 됐냐면은 뒤에 설명할게요. 외국에는 재생 가능의 가격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발전 사업자를 찾는 거예요. 태양광 사업자, 풍력 사업자 찾아가지고 내가 이제 포스코다 그러면 직접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 얼마 킬로와트 시당 얼마 고정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보통 한 15년, 20년을 맺어요.
그렇게 전기를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끌고 올 때 그때 이제 망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차 몰고 오면 도로 사용하듯이 판매 사업자한테는 망 사용료만 내는 거예요. 망 사용료 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이렇게 하는 그것이 이제 PPA 계약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국가 목표와 달리 이제 추가성 조건이 굉장히 효과가 큰 거죠. 외국에서는 이 뒤에 가서 표 보여되어 있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PPA가, 그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만 적다하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발전 사업자도 나쁘지 않아요. 고정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일 위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게 REC라는 게 있잖아요. 발전 사업자가 발전하면은 그걸 에너지 공급에서 REC라는 걸 발급해줘요. 그리고 REC를 갖고 또 우리 제가 근무했던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REC라는 것은 전력을 갖다 1REC가 1메가와트시거든요. 1메가와트시를 내가 태양광 풍력으로 근위로 생산했다는 것을 정서예요. 그 정서를 대신 삼으로써 내가 그 이제 기본적으로 그만큼 전력을 그린 전력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뒤에 거 이제 생략하고 시간관계성이죠. 이게 이제 세계 아리백의 달성 수당별 추이를 보여준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40% 이제 20년 제일 40%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REC라는 정서 사는 거예요, 그냥 정서 사는 거고요. 최근에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게 뭡니까? 13%에서 28% 있는 게 PPA입니다. 기업이 직접 이 태양광 사업자, 태양광 풍력 사업자를 찾아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장기 계약을 맺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왜 이쪽보다 더 좋은가 하면은 이 REC 가격은 변동해요. 지금 한 1메가와트 시당 6만 원 5천 정도 될 겁니다. 이게 또 작년에 4만 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REC가 올라가야 되는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때문에 녹음 때문에 그렇군요. 번역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래서 직접 PPA를 해가지고 고정된 가격으로 확보하는 것이 재무적 안정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외국에는 이 PPA가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이게 24%라는 것은 아까 얘기하는 녹색 요금제예요. 그런데 추세는 지금 현재 PPA 중심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외국에서 왜 가능하냐 하면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한전으로부터 요금을 내고 사는 것보다도 직접 계약한 게 더 쌉니다. 이거 뭐 KRE백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이죠. 이것도 그냥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태양광과 풍력의 그 발전 단가거든요. 보면은 일본이 우리와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돼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원래 21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따지면 한 125원이에요, 그죠? 다른데 미국하고 글로벌 보세요, 다 100원 밑이에요. 50원, 40원, 30원. 자,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직접 사는 게 싼 거예요. 전기 판매사로부터 유틸리티로부터 사는 부담도 자기가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직접 태양광 풍력 사업자 만나가지고 야 너 얼마 오케이 됐어 이렇게 뭐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백이라든지 외국의 경우는 급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조금 더 비싸거나 이런 거예요. 이제 태양광 125원이고요. 풍력은 이제 일본은 경우에 이제 107원인데 우리는 이게 이제 육상 풍력 그런 게 해상 풍력은 또 더 비싸요. 한 200원 가까이 합니다. 여기 보면 풍력 같은 거 보면 외국의 경우에는 40원 뭐 비싼 것도 80원 이렇게 되거든요. 30원, 20원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한전의 정규요금 산업용 요금이 평균이 뭐 다릅니다만은 그마다 120원 수준이에요. 그죠? 이게 다 높아요. 왜냐하면 직접 PPA 하게 되면은 이 가격 외에 뭘 붙여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망 이용료 붙여야 되는데 그게 한 18원 정도 됩니다. 20원 더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전의 요금이 싸기 때문에 이게 당장 아리백을 달성하는 거 좋긴 한데 비용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죠? 한전이 녹색 요금제라는 거 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녹색 전기인지 아닌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말씀드리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게 참 만만치가 않은 그런 거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 보면 100원에서 14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석유나 뭐 가스, 그러니까 이 화석연료도 부전 여건이 시원치 않은데 사실 리뉴어블도 사실은 유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일본 우리와 비슷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 가장 발전원이 싼 것을 표시한 거거든요. 저 제일 파란색은 온쇼어 윈드, 육상 풍력이 그죠? 약간 흐리게 한 색이 옵쇼어, 저거는 이제 해상 풍력이고요. 다음에 이게 태양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다 파랗고 노랗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동남아시아하고 여기 동아시아 이게 한국하고 일본만 제일 싼 게 석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우리가 안고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애로 요인 중에 하나다. 석탄이 지금 제일 싸니까. 한전은 이제 석탄이나 원자력 걸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매겨가지고 야 산업용 100 얼마 이렇게 내니까 아리백을 달성하는 건 좋은데 가격이 어느 정도여야지. 그러니까 한전이 판매하는 요금보다 조금 더 비싸면 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하면 거의 2배 정도의 가격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리백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왜 한국은 2%밖에 안 되는가? 왜 삼성전자는 그 돈 많은 회사가 야 아리백에서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고민했는지를 이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 최근에 대한상의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야 아리백 하긴 해야 되는데 너희들 뭐가 제일 부담이냐? 그러니까 제일 비용 부담이 제일 부담이다. 그리고 제도 인프라 이것도 좀 문제가 되긴 해요. 이건 한전의 판매 독점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등등 뭐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백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추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설치비는 비슷해요. 국제적인 무역에서 일물일가로 가기 때문에 약간 태양광 패널 가격이라든지 풍력 설치하는 뭐 그거라든지 그건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간접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금융, 인허가, 이격거리 규제, 민원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금융 비용이라든지 행정 비용, 인허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게 핸디캡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용 효율이도 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풍력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하루에 3.5시간입니다. 그게 이제 효율로 따지면은 15%예요. 근데 외국에 싼 데 있잖아요. 외국의 경우는 20%도 안 넘습니다. 25%. 이런 쪽이죠.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풍력도 그 북해, 유럽 북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풍속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풍속이 좀 왜냐하면 풍속에 세제곱이 비례하거든요. 이게 발전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 그러면 안 할 거냐?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대규모급 개발.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에서 대량으로 하게 되면 코스트는 떨어지잖아요, 그죠? 유틸리티급 대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좀 불리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세제 지원. ITC라든지 뭐 PTC라든지 이렇게 세금을 좀 지원을 해줘서 코스트를 떨어뜨려서 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을 좀 경감시켜 주는 것이 아리백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생에너지 가격 낮춰야 될 거고 반대로 뭐를 올려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전기요금 싼 거는 정부가 통제해서 그렇거든요. 지금 원가대로 한다면 벌써 사실 200 얼마 넘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유럽엔 1,000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가스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여전히 120원, 130원입니다. 그죠? 원가를 충분히 반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은 정치적 인계철선이에요. 요금하면 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어느 정부가 잡더라도 요금 안 올립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보면 이거는 시장을 판매 개방하는 게 맞는데 굉장히 그래서 반대하는 또 그룹들이 있어요. 특히 진보진에서 또 반대를 해요. 민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답답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전기 요금을
그래서 제가 저를 포함해서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야, 그러면 정부가 직접 정하지 말고 독립적인 규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해라. 그까지 지금 제안을 해놓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걸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하겠다 하는데 모르죠. 두고 봐야지. 할지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면 지금 우리가 재생가능률이 높고 전기요금 낮으니까 이 발전 단가를 좀 낮추고 전기요금 좀 올려주고 이러면 기업들 그럼 야, 그러면 조금만 더 드리면 우리가 아리백 할 수 있겠네라는 식의 유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이건 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RPS 제도가 오히려 아리백을 보급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 풍력하시는 분들 돈 굉장히 많이 봅니다. 지금 킬로와트 시당 거의 330원 정도 받을 거예요. 수입을. 대박이 터진 거죠. 이제 이게 우리나라 시장 기조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건데 저는 그래서 재생 가능 에너지도 중앙 경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구성의 모순이에요.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은 킬로와트당 330원 받아서 좋긴 하겠지만 그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방해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득이지만은, 그죠? 펠리시 오브 컴포지션입니다. 구성의 오류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터 신재생 가격을 빨리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다. 뭐 그런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도 개선 이거 시간 관계상 나중에 혹시 질문 나오면 이제 듣기로 하고요. 이게 이제 같은 반도체니까 반도체 대장 TSMC잖아요. TSMC 대만이 그 올스테드라는 그하고 풍력을 PPA 계약을 맺은 거예요. 맺었고 아래쪽 동그라미 저게 이제 둘 당사자 간에 이 TCS하고 이제 당사자 간에 맺은 거고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아까 얘기했죠. 망은 자기가 없으니까 망은 이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니죠.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재생가능제가 발전량이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사 계약했던 것보다도 모자랄 때는 보완 공급 계약을 해야 돼요. 한전이 그걸 제공한다든지 이런 게 되는 그는 계약을 맺어야 되는 그 계약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구조로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한전의 입장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할 유인이 없어요. 왜? 자기 시장이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자꾸 이제 막 이용이 됐었죠. 그래서 내가 자꾸 이게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건데, 하여튼 뭐 그런 제도인 요인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PPA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계약을 맺은 게 이제 SK E&S하고 아메리카시픽이 이제 계약을 맺었던 걸. 그래서 1호에서 제가 한번 상징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토론 시간이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영탁 교수님. 에너지 얘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일 좀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안 것은 일반적으로 그 재생에너지나 아리백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통념을 갖고 있는데 한국의 기업들이 그래도 세계 4위로 아리백에 적극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재생에너지 문제가 정부와 달리 기업하고 정부의 탄소 중립과 아리백 기업의 노력이 또 다르다는 차원이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거 준비. 아니 그 테이블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패널 분들 모시기 위해서 좌석 배치를 하고 저한테는 그 사이에 멘트를 하고 있으라는 사인이 떨어졌는데 테이블 좌석 배치를 안 하셔서 시간과 비용의 문제인데 근데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결국 대전환은 이미 일어났다. 그 실감이 되고 엎치락뒤치락 많은 또 장애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그 정부나 기업이 또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문제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면서 협력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함께 꿈꾸고 있느냐,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떤 지구와 어떤 인류 공동체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가 하는 우리의 의지와 열정, 또 극복해 나가는 여러 가지 헌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역시 그 오전에 그 이블린 터커 박사님 말씀하신 그 정신적 측면에서의 그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 같이 만나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런 자리에서 또 만나고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세션이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실은 저희 이번 포럼이 말하자면은 스피리추얼리티 얘기도 하고 지구법학이라는 새로운 대안 얘기도 해오면서 처음으로 기업과 현재의 탄소 중립을 본격화해야 되는 데서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인들과 만나간다는 첫 번째 세션 구성이었기도 하고, 저도 많이 배웠고, 지금 이 현재, 그러니까 이 현재에서 어떤 위기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패널 그 이유정 변호사님 또 지동훈 대표님 차례로 그 하시는 일도 소개해 주시면서 간단하게 10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원에서 ESG 센터의 그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이유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최고의 그 전문가들의 발제를 들으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그 ESG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좀 말씀드리면은 주로 로펌에서 하는 일은 이제 기업들의 그 ESG 관련해서 이제 생기는 법률적인 쟁점들에 대한 뭐 자문이라든가, 근데 보고서 작성, 뭐 컨설팅 업무,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그 교육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당히 그 교육 업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그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있고, 또 저희 교육 컨텐츠 사업을 하는 회사와 같이 공동으로 또 ESG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2020년대 이후에 이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지금 뭐 모든 기업에서 거의 ESG와 관련된 전담 부서들이 다 만들어졌고, 굉장히 관심도 높고 규정도 많이 정비가 됐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친환경적인 뭐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 또 뭐 어떻게 원료를 공급받을 것인가, 또 이렇게 그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그 탄소 배출을 절감시키는 방식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또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위해서 또 여성 임원을 많이 늘리고 있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업들이 ESG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느끼는 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로펌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투자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그 ESG 평가 기준을 근거로 해서 그 투자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투자를 받고 또 기업이 잘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ESG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당연히 이제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한테 보여줄 보고서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평가 기관도 많고 뭐 기준도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로펌 업계나 뭐 이런 쪽에서는 보고서 또는 막 평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좀 돼서 어떻게 좀 잘 쓸까? 그다음에 어떻게 뭐 우리가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뭐 언론에 한번 뭐 보여줄까? 뭐 이런 것들이 실무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위기 관리 측면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뭐 이슈가 되는 사건, 뭐 환경오염 이슈뿐만 아니라 무슨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뭐 성희롱이라든가 이제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 이거를 이제 위기 관리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건가,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터지면 또 뭐 뭔가 대책을 세우고 ESG 교육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 분야의 경우에는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이나 뭐 제조업 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수출을 하셔야 되니까 뭐 필수적이고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아까도 저희 조영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하긴 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이게 막 비용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설비를 도입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포스코처럼 이제 큰 기업은 돈이 들더라도 막 기술도 개발하고 하는데 사실 조금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유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쓸 돈이 있나 이러면서 서로 약간 눈치 보는 분위기 같은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아주 뭐 그냥 단적인 예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업 내 그 공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이제 절감시켜야 돼요. 거기 이제 근로자들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도 그거 하나 설비 하나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비용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리백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그 뭐 보통 결심 아니면 사실 서비스 기업들이야 쉽죠. 자기들이 별 돈 안 들어가고 생색 낼 수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데 뭐 금융회사나 이런 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아리백 하면. 근데 사실 뭐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하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 얘기 나오고 뭐 그런 것이 아닌가.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좀 느끼는 점이고요. 근데 이제 반면 여기 이제 오신 또 생태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또 기업과 또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탈성장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탈성장 얘기하면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사실 기업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탈성장 얘기, 뭐 생태 얘기하면 좋은 얘기긴 한데 그게 ESG랑 무슨 관련이 있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고 사실 그래서 저도 생태 문제를 얘기하는데 ESG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되게 이제 좀 고민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침 고민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왜 ESG를 하는가라는 그냥 아주 그냥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ESG가 보고서 작성 잘해가지고 뭐 평가 잘 받고 브랜드 가치 높이려고 하는 건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리고 투자를 받는 게 꼭 목적이었나? 꼭 그건 아닌데 이상하게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ESG를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은 보고서 작성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막 이렇게 가고. 그래서 물론 뭐 기업의 어떤 특히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잘 받고 그다음에 뭐 위기 관리 잘하고 이런 게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원래 기업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쨌든 뭔가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조직이고 이제 그러면은 사실 그 조직이 지속 가능한 좋은 기업이고 뭐 좋은 조직으로 가려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원래 기업이 했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해왔던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뭔가 ESG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뭐 평가 지표들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그런 걸 잘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었던 것 같고 좋은 기업으로 계속 평가받으면서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기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그 카카오나 SPC 사건 최근에 막 터졌잖아요. 그 두 문제가 다 저 ESG하고 관련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다 그러시겠지만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정말 많은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플랫폼 기업 만들고 그거 이용해서 사업하고 돈 벌고 이랬는데 막상 그 제일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덜해서 이런 문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굉장히 카카오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 데이터 가지고 그렇게 사업했는데 그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돈을 그렇게 안 썼단 말이야. 막 이런 식의 불만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좀 취약한 모습을 좀 보였다 생각하고요. SPC도 그 제과 식음료 사업을 하는 곳인데 사실 근로자 안전에 대한 보호를 너무 안 한 거죠.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막 불매 운동하고 저도 사실 그러고 나서는 정말 좀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희 사무실 강남역 근처인데 전부 다 SPC 계열사들입니다. 거기 빼고 나니까 빵 사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빵을 안 먹고 김밥을 먹었습니다. 약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나 이제 좀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저는 다양성 이슈하고도 관련이 있다 생각하는데 다양성 얘기하면 뭐 여성 임원 늘리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해 오는데 정말 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는가. 정말 현장에서 기술을 관리하는 현장 근로자의 의사를 수렴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는가. 그래서 정말 ESG에서 얘기하는 다양성의 문제가 그냥 여성 임원 넣어서 뭐 비율 맞추고 이런 문제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ESG에서 그 S나 G의 문제가 다 이해 그 환경의 문제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고 결국은 뭐 투자나 비용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 자체가 아까 그 포스코에서 기업 시민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시민이잖아요. 여기 하나의 구성원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같이 공존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진다면 탄소 배출 줄이고 그다음에 돈이 좀 들더라도 재생에너지 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 뭔가 보존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있는 노력하는 게 정말 기본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기업의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에서 기업을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혜 문제이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사람을 위한 조직이나 사람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인가 이게 다 S의 문제이고 또 이런 조직이 잘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도 책임감을 가지는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ESG가 생태 문제와 굉장히 연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그 관련성을 찾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뭐 이런 결론은 늘 내리게 됐고요. 저는 여기 이제 그 생태대 포럼 그 참여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생태 문제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제 기업의 문제가 그러니까 기업이 뭐 환경을 해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막 우리 탈성장하자라고 얘기를 해봐야 별 소용이 없고요. 어차피 기업에서 다 일하고 월급 받고 또 기업에서 만든 물건 쓰고 살고 또 그 기업이 지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뭐 우리가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과 같이 갈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ESG 속에서 그 생태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뭔가 좀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것을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의 주장 이런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기업과 같이 하는 이 포럼이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SG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굉장히 그 정확하고 날카롭고 재미있는 패널 의견 감사합니다. 지동훈 대표님 또 네. 예, 오늘 그 지구와 사람의 2022 생태 대포럼에 참석하면서요. 저 또한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너무 큰 감사를 드리고요. 강의를 듣는 내내 무슨 말씀으로 화두를 꺼낼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장 주어지는 우리 의구심이 왜 지구와 사람이 생태 대포럼을 하지? 왜 ESG 포럼을 하지? 왜 SDGs가 나오지? 이 모든 것은 결국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그 흐름에 따른 모순, 불합리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ESG가 나오고 UN SDGs가 나오고 최근에 기후 변화 이슈가 커지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는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자주 만나는 이제 주부들은 우리 아이가 10년 뒤에 컸을 때 지구가 있을까? 최근에는 10년 뒤에도 이번 해만 같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 공정무역이 왜 실질적인 ESG와 페어 트레이드,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글로벌 용어로 페어 트레이드니까요. 한국에서는 이제 공정무역으로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정무역의 정의와 좀 기본적인 것을 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페어 트레이드 그러면 제3세계 농민 노동자들을 지속 가능하게 살게 해주는 글로벌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페어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 제품은요. 이와 같이 생산자 노동자뿐 아니라 이 원료를 가져다가 제조하는 제조기업이 마크를 붙이고 제조하고 유통업체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또 소비자들한테 또 홍보 마케팅하기 때문에 매출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게 되고요. 이 페어트레이드는 지금까지 공정무역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윤리적 소비라고 하잖아요. 이 중에 저희 그 운동가들이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세이프티가 기본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그 포스코도 말씀하시고 모든 아리백이나 모든 그 CO2 감축이 유럽이 어드밴스된 나라라고 하셨잖아요. 유럽은 산업혁명부터 환경 이슈 모든 또 철학적 사상들이 어드밴스 과거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요. 소비자들이 이제 제가 5년 전에 갔을 때 10년 전에 유럽 갔을 때 5년 전에 갔을 때 놀란 것은 유럽의 모든 스타벅스는 다 페어트레이드 마크를 달고 다 아메리카노부터 모든 음료를 주고요. 저희가 말하는 편의점에서도 모두 이 마크가 붙어 있고요. 결론은 심플하죠. 이 ESG 그 글로벌 환경 기준과 글로벌 사회 기준 또 글로벌 지배 구조가 이미 생산자 협동조합이 ESG를 다 충족한 원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먹는과 동시에 이 시스템적으로 생산, 제조, 유통 소비에 대한 ESG 지속 가능성을 기업한테 요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무역 페어트레이드는 단순하게 소비자 생산자와 노동자들한테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요. 바로 저희 소비자한테 안전한 먹거리이자 요즘 MZ 세대들이 요구하는 가성비, 가심비, 가치 소비 모든 것을 충족하는 그런 소비이고요. 지금 글로벌 유통회사, 뭐 알디, 뭐 이마트가 모델로 삼는 리들, 이 모두가 다 페어트레이드 바나나부터 모든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이 ESG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주 간단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먼저 목화, 우리가 말하는 패션업계가 얘기하는 순면 100%의 티셔츠, 언더웨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목화는 저희가 아주 심플하게 지구상에 뿌려지는 농약의 11%가 목화 재배에 사용되고 있고요. 살충제는 24%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물 또한 어마어마하게 되죠. 그리고 GMO 목화가 또 아닙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은 순면 100%라는 키워드로 그 농약 목화, 실제로 GMO 목화, 그다음에 아까 지금 SPC 사태처럼 근로자의 그 국제 업무 환경 인증 공장인지 근로자의 기본 배려인지 또는 염색은 어떻게 되는지 폐기물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하나도 상관없이 그냥 유니클로에서 살까 자라에서 살까 같은 브랜드로만 고르고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들이 ESG와 지속 가능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글로벌로 페어트레이드 이 마크를 가지고 식음료, 커피부터 티, 모든 식음료 가공식품, 그다음에 화장품, 뭐 패션 이런 것들이 다 소모하고 있고요. 통계를 살짝 말씀드리면은 지금 바나나 같은 경우는 유통 시장의 기본적인 미끼 상품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의 이유식, 여성들의 그 밥 대신에 기본 탄수화물 대체식, 요즘 헬스 하시는 분들의 건강 미네랄원, 또 환자들의 환식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의 모든 선진 유통들은 페어트레이드 제품, 인증 제품을 취급하고 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시장 바나나 공정무역 바나나의 시장 점유율이 52% 등 북유럽 저희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하시는 북유럽의 유통은 공정무역 인증 마크가 더 세고요. 네슬레 한국 직원 같은 경우는 스위스는 페어트레이드가 거의 법이라고 합니다. 왜 소비자들이 또 기업들이 페어트레이드 마크를 원료를 가져오고 생산하고 소비할까요? 이것은 바로 지금 오늘의 생태대 포럼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ESG의 원료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의 외국 기업들의 하나의 사례들을 보면은요. 저희 여성 오늘 그 참가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로레알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는 이미 유럽 내에서 회사 내에서 먹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한국에서도 생산이 안 되죠. 커피, 이 생두 같은 거, 커피, 티 모든 것들을 회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용하는 커피, 티를 다 페어트레이드로 바꾸고요. 전 세계 로레알 매장의 직원들이 입는 유니폼을 공정무역 인증 면화로 만든 유니폼을 입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정무역 유니폼이라는 것은요. 공정무역 면화가 50% 이상 들어가고 나머지는 즐겨야 되니까 합성 섬유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참여하고 파리 시청부터 유럽의 많은 공공기관들이 환경미화원부터 많은 공공기관들이 공정무역 인증 유니폼을 그렇게 씀으로써 실질적으로 ESG의 ESG 활동을 달성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스콥 3 공급망에 있어서 우리 그 아리백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희 그 국제공정무역기구에서 이와 같은 공급망의 효율성을 통해서 탄소 저감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또 골드 스탠다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업과 저희 생산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탄소 저감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라는 프로젝트도 운영해서 기업들이 실제로 CO2 저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1998년도에 옥스팜 등 글로벌 NGO, INGO들이 만들어서 탄생된 조직이고요. 140여 개국에서 지금 그 공정무역 활동이 벌어지고 있고 생산자 조합은 73개국에 1,880여 원료 생산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커피부터 뭐 금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와 같은 73개국의 1,880여 생산자 협동조합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대륙별 사무소와 현지 사무소가 26개국에 나가 있고요. 한국과 같이 32개국 선진 소비국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제조기업 육성, 소비자 캠페인 등 프로젝트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좀 더 말씀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포스코 이제 저희 국내 기업들이 이 CO2 ESG 감축을 위해서 되게 그 노력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보고 있지만은요. 좀 더 여기에 더해서 페어트레이드를 접목할 수 있는 것이 포스코 하면 유니폼, 작업복 그게 대표적인데요. 공정무역 인증 유니폼을 도입하게 되면 납품기업, 원단 수입기업, 제조기업한테 그 ESG 가치를 주고 또 포스코의 글로벌 이미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사내에서 먹는 커피, 티 등 이런 것들도 도입하게 되면 ESG를 이제 그 육성도 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더 마치고요. 추후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도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진행자 입장에서 무대에 계속 있었지만 너무 재밌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의 저희가 마감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뭐 몇 시간이라도 이 네 분 모시고 많은 말씀 듣고 싶은데 마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먼저 김희 상무님과 조영탁 교수님께 드린 질문이 있었어요. 김희 상무님께는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진정한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냐. 급작스러운 전환과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압력들 이런 거에서 진짜 막 이렇게 의지와 열정을 낼 수 있는 모티브가 뭘까 궁금했고요. 조용탁 교수님께는 2050 탄소 중립을 향해서 나가는데 과연 가능할까 하는 걱정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할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엄청난 전환이니까. 아까 말씀처럼 히타이트 문명 이래의 문명을 이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저의 질문에 꼭 답이 아니셔도 좋고요. 두 분 패널의 말씀도 너무 그 구체적이고 재밌었는데 그 마무리를 하시면서 두 분이 뭐 질문 조금 하셔도 좋고 한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한 4분, 3분, 3, 4분씩 클로징 메시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첫 시장 말미에 이것은 이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는 부담이었고 탄소 중립은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비용의 부담이 많이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뭐 계속 제가 뭐 발표했던 내용은 기조로 보면은 이거는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에 있어서 선점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경쟁력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앞서 여러 기업들이 벌써 그러한 그 컨퍼런스나 포럼에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누가 먼저 그 수소를 대느냐, 누가 먼저 그 퍼실 프리 스틸을 제공을 해서 경쟁력 있느냐라는 것들이 유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공정무역에 대해서도 그 말씀하셨듯이 그 공정무역을 한 것에 대해서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듯이 저희 또한 그 친환경 제품이었을 때는 고객이 프리미엄 가격을 더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느냐가 최소 10%였습니다. 지금 평균 철강석이 1톤당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최소 10%에서 30%까지는 고객이 지불할 수 있다라는 게 지난번에 자동차사뿐만 아니라 함께 토론하는 사람들의 얘기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미 그런 측면에서 고객들도 요구하는데 이제 그 고객들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유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투자사들이 요구하고 그 소비자들이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가 그 에코 프렌들리한 자동차를 원하고 거기를 평가하는 투자사들이 동시에 원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생태계가 이미 조성돼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 생태계 상황에서의 그 비즈니스에 대한 포인트들은 선점의 문제이고 이제는 그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는 사람들은 벌써 그 우선권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해서 우리가 그 유인 요인인 그 기업이 어떤 베니핏을 가질 요인들을 찾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이유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중에 하나 이제 제가 조금 귀담아 들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ESG라는 평가들이 상당히 우리 직원들에게 있어서 업무 부하적인 측면. 물론 저는 실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또 이 ESG를 평가를 대행하는 또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 부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실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는 분명해서 거품과 같다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제가 30년 동안 이제 기업에 머물면서 느꼈던 거는 초기에 모든 거는 거품이 많습니다. 근데 그 거품이 그러니까 뭐 20 몇 년 전에 벌써 ISO를 제도를 할 때 우리는 잘 품질을 생산하고 있는데 왜 ISO 요원들을 매년 와가지고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파라다임이 좀 바뀌었던 거는 보통 젊은 그 진취적인 젊은 시대는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오랫동안 이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 형식이 어떨 때는 내용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이 끊임없이 이 그 쓸데없는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쓸데있는 프로세스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품들이 제거되면서 프로세스가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지금 중요시 여긴 것은 그러한 형식에 있어서 그냥 형식이 아니라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에 대한 거고요. 그 프로세스는 결국은 제도와 정책입니다. 제도와 정책이고 지금은 조그만 회사들조차도 아직 그 감당해내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유럽강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정부가 유인합니다.
정부가 지원해서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기업들이 베니핏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인 정책을 해야지 작은 기업들도 같이 기술에 대해서 노력하고 하지. 그쪽에서는 제가 예전에 혁신도 담당을 해가지고 아무리 혁신에 있어서 거기 가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만 들어도 조그만 공장은 막 휘청거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 포스코가 그때도 약간 그 동방성장이라는 개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놀라웠던 거는 여기 인천 지역에 그 저희로 보면 이 벽지하는 회사였습니다. 거기에서 블로잉 설비라고 한 게 뭐였냐면은 피리 같은 거 대롱에다가 자동으로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런 작은 개선 하나만 해도 품질이 30%가 그 벽지에 변화를 줬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또 정부가 어떻게 중소기업까지 또 대기업까지의 큰 프로젝트에서부터 작은 프로젝트까지 정책적으로 하느냐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형식인 프로세스에 대한 정책과 제도는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 질문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제 전체 발표도 그런 논점입니다만 저도 늘 고민입니다. 경제학 중에서 가장 가치 지향적인 생태 경제학을 하면서 또 시장 경제를 무시할 수 없는 이 양쪽의 이제 딜레마 같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 경제라는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윤을 따지고 아까 뭐 우리 카카오 예도 나왔지만 그 참 이중 안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하여튼 그런 어떤 이윤 중심으로 가는 것 자체 문제긴 한데 이제 제가 하나 좀 포인트를 잡고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장 경제를 움직이려면은 돈 벌이게 해주면 돼요. 이게 꼭 이제 역지사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외국에는 왜 자꾸 판매? 우리 직접 할래. 재생에너지. 그 왜냐면 가격이 싸니까. 좋네. 꼭 먹고 알 먹고네.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면은 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요금 올리면요, 달지 마라 그래도 자기 지붕에 태양광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치 지향적으로 가는 것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으로 무장되는 선각자들은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전면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시장 경제. 그러려면 이 다음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정책, 제도 이런 것을 바꿔 가지고 기업들이 쉽게 아리백을 하고 공정무역을 하고 여러 가지 ESG를 하는 것이 자기의 기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안 돼 있다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그 부분 이제 포커스를 맞추겠다 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싫어하겠지만 전기요금이에요. 근데 전기요금 올리면 다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2배예요,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아리백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들 하여금 야, 너 100원짜리인데 200원 해서 아리백 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고 그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좀 더 많은 기업이 할 수 있도록 바꿔주자.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그것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진국들이 아리백을 내세우는 건 난 양면적이라고 봅니다. 지구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아까 보셨잖아요. 자기들이 유리하거든요. 약간의 사다리 그릇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우리 무조건 너 그린 안 하면 너 납품 안 받겠어. 지금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평이 이게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을 이제 욕할 것만 아니라 그 틈새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잘하고 아까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 제가 만나 뵙자마자 걱정한 이유가 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수소하는 지치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2050년까지 수소가 $2 이하로 못 만드는 유일한 두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전망에 따르면. 그게 뭐냐면 리뉴어블 가격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린 수소가. 근데 리뉴어블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린 수소를 갖다가 뭐 $2 밑으로 못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포스코 입장에서는 좀 뭐 가상적인 얘기입니다만 고민할 거예요. 야, 우리 호주로 갈까?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수소는 운송하는데 하루에 1%씩 기가대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돌파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포스코가 지금 수소하는 게 두 가지 기술이 경합하고 있거든요. 하이렉스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앞서갈 수 있도록 기업도 좀 용기도 좀 붙여다 주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노력을 해주시면 이 기업을 비판을 하되 이 친구들이 이걸 할 수 있게끔 너 이거 하면 장기적으로 네가 롱런하고 살 수 있고 돈 벌게 돼 라는 얘기를 해줘야지만 가능하다. 나 ESG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중소기업들요 지금요 좌충우동해요. 공시금 언제까지 2020년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참 갑자기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부가 잘 해주고 국민들도 좀 기업들 좀 어려우니까 좀 욕만 하지 말고 또 용기 좀 북돋아주고 이랬으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치 지향성을 어떻게 시장 경제에 녹여내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들을 좀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분 말씀을 듣는 거를 요약하자면 가치지향적인 형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현재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